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요맘때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산에도 여러 명소들이 있지만 특히 낙동강변은 봄나들이 인기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단일 유채꽃 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또 강가를 따라 이어지는 자연 경관도 일품이죠. 네, 저도 낙동강변에서 자전거도 타고 가족들과 산책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낙동강에 수년째 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때문에 낙동강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는데요. 도대체 그 배들은 왜 그곳에 방치된 걸까요?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과 경남 김해가 만나는 낙동강 하류 지역. 강 한편으로 낡은 배들이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곳에는 총 3대의 배 준설선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녹이 쓸어 있고 군데군데 부품이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배는 저렇게 반 이상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누가 이곳에 배들을 방치해 둔 것일까요? 이 준설선들은 지난 2008년 시작된 4대강 사업에서 골재 채취를 위해 사용됐던 배들인데요. 사업이 끝난 뒤 선주들이 그대로 버려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쾌적한 여가 공간을 기대했지만 방치된 배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래 막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어민들이 이래 댕기기도 상당히 하고. 가까이 다가가 직접 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네, 정말 심각하죠.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서 그런지 색도 바래고 곳곳에 녹이 엄청나게 쓸어 있었습니다. 강물과 배가 맞닿은 부분은 부식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긁어봤습니다. 녹이 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배 내부의 상황은 어떨까? 취재진이 직접 사다리를 이용해 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남은 모래틈 사이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폐한 모습이네요. 구멍난 배 사이로 이렇게 물이 유입이 돼서 녹슨 이런 많은 녹물들과 그리고 각종 오염 물질들이 강으로 유입돼 강의 환경 상태도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수년째 방치된 준설선들. 그렇다면 이곳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는 없는 걸까? 김해시 어촌계장과 함께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민들은 배가 방치된 이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방치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이나 이거 기관실에서 배 나오는 그런 기름 오염된 거.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가 우리가 식당 갖다 주려고 하면 기름 내놔서 안 받지도 않아요, 물건은. 어민들이 다 생계에 걸려 있는데 뭐 한 번에 버려야 되는데 이리 되나 있기나 전체 낙동강에 고기 나는 건 아니고 또 고기 나는 자리만 딱 배가 전부 준설돼 있다고 내려앉아가지고. 물속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식 상태가 심각한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끼와 각종 부유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조없이 튀어나와 있는 선체의 일부가 보이지 않아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봐봐, 저 앞에 선미 보면은 보시판도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이거? 이 보시판이 세뭉쳐 이리 돼 있는데 저거 뭐 걸리면 사람 죽는 거지. 뭐. 전부 밑에 줄이 엉키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배가 침수되다 보니. 바닥 밑에. 예, 바닥 밑에. 밑에 지금 다 줄이 있네요. 예, 줄이 있습니다. 그 배가 모르고 가다가 밤에 막 부딪히면 저거 가쁘는 기지 뭐 죽는 거지 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가 있던 자리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부산 수돗물의 치수원인 물금 치수장이 있습니다. 그 위로 김해 양산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메리 치수장이 있습니다. 이 치수장들은 부산 수돗물의 약 94%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염이 의심되는 이 물이 부산 시민들의 주된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부식되어 있는 물질들은 이끼나 아니면 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가까운 외리치수장, 김해치수장 같은 부산의 식수원으로도 이용되는 곳에 가까움으로 해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준설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관계부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임건필입니다. 선박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재산이나 공유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입니다. 시몰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천법 위반으로 또 고발도 했었습니다. 네.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게 고의성이 없다, 침몰 시킨 게 무혐의 처분이 돼버리는 저희들 답답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선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공유수면법에서 선박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벌써 수년째 낙동강 한편에 배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선주는 4대강 사업 이후 보상 문제로 인해 배를 방치해 왔는데요. 지자체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준설선들을 계속해서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해시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감함을 표했는데요. 향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준설선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가 잘 돼서 폐준설선이 모두 사라지고 낙동강변이 예전처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노동개혁 5개 법안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노동 현장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늘린다거나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건데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아서 법안 통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월 고용노동부에서는 먼저 양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지침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이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왜 이런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양대 지침이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부산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해운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동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남발하면서 저성과자 분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60건 이상 생산성을 못 채웠다. 아니면 고객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아니면 신속 처리. 왜 정해진 시간 내에 수리를 못 하는지.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는 계속 실적 미달로 경고장, 업무 개선 요청서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과자를 판가름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한 달에 60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건데요. 문제는 업무 배정을 회사에서 한다는 겁니다. 수리기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고장난 댁을 알아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고객분이 접수를 하시면은 그 접수하신 걸 저희가 가는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수동적으로 콜을 수임 받아서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적 미달 직원에게 회사가 보낸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에는 재발 시 엄중 징계하겠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 명령을 3번 받으면 경고,
경고를 2번 받을 시에는 정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직 2번이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고장 받아서 해직되고 정직되기 발령받아서 다 거의 다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22일 날 이대 지침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대로라면은 원래 원하는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경고장 개선 요청서 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하는 기준대로 이제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임금, 인사 등 취업 규칙의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이 정부의 행정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죠. 정부가 이 양대 지침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조건 완화를 지침으로 발표했는데요. 기업의 인사 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일반 해고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의 횡령과 배임 등에 따른 징계 해고와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 해고만 가능했습니다. 일반 해고의 전제는 공정한 평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성과자로 평가되더라도 교육을 시키는 등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요건 또한 완화됩니다. 현재는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쉬운 해고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위 저성과자들은 어떻든 형식을 갖춰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연장,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우회적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대 지침 발표 이후 노동계와 야구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지침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쉬운 해고를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입니다. 이 지침은 위헌적인 불법 지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지침입니다. 법률로 할 경우 환노위에서 막힐 거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 지침을 가지고 실제로 명령을 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전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대 지침이 실제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거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노동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등포 서비스센터. 양대 지침 발표 이후 사측이 경고장을 남발하고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징계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대부분 노조 간부들이었습니다. 판매하면서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여러 번 쌓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것은 해고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서울권역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찬희 씨. 올해 1월 해고됐는데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길들이는데 정부의 양대 지침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저성과자, 거의 다 조합원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사측에서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를 만들려고 한다. 회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 같아요. 비슷한 일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LG U+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강민석 씨. 그는 최근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무실에 저녁에 일 끝나고 좀 들어오라고 면담이 있다고 이래서 들어왔더만은 거기에서 이제 저는 채용 거부 해고죠. 1명. 그다음에 나머지 노조원 8명 중에서 6명은 경고 저성과 2명은 구두 경고 이렇게 10명 중에 9명한테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측은 강 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3개월의 수습 기간 실적이 낮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5년째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강 씨가 수습사원으로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청인 LG U+가 기존의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력직 직원들을 수습사원으로 재고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회사가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해고 사유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물론 폭행과 폭언 등도 해고의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이 불온한 자라는 애매한 기준을 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성품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품이 안 맞으면 뭐가 맞냐 지역규칙 뒤져보니까 저는 뭐 정당 활동도 정치 활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사상이 불온할 수 있겠구나.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그나마 낫다니까요. 없는 데가 그렇게 막 그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해고사를 보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양대 지침이 노동 현장에 별다른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더욱더 불안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양대 지침을 사측이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노동자들을 속박하고 표적 징계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 그래도 부당해고가 많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이제 일반 해고까지 가능하게 되면 말 그대로 쉬운 해고가 만연하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일반 해고의 요건이 까다롭고 또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 또한 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합리성이란 말 또한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양대 지침의 화살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주로 비정규직이나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양대 지침이 악용될 때 어떤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여성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 계산원 4명 중 2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해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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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원으로 일하던 여성 4명이 해고된 건 지난해 8월. 180일이 넘는 동안 복직을 위해 농성 중인데요. 유기계약직으로 월 80여만 원을 받으며 일해왔다는 이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3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장에 뭐 좀 손님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 그래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해고 통보받기 한 일주일도 채 안 된 그쯤에 우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네. 아무래도 조금 덜 배우거나 또는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리 해고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회용처럼 쓰고 내다 버리고 또 이제 새롭게 사람이 필요하면 또 쓰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부산 진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복직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고된 이들이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고소고발하고 싶으나 네네. 그래도 옛날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는 상태고요. 예예. 그럼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뭐 그걸 올리자 그러다 자기들은 통진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되면 네네.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유기 계약자 인력을 채용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하게 되면 다 종신 계약인데요. 사측은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수도 우리가 뭐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중노에서 소명을 하고 네네. 그것도 부족하면 뭐 행정 심판을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좀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해고된 이들이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을 앞둔 6명의 직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4명에 대해서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분명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이 많을 때는 60명, 70명까지 갔습니다. 이제 지금 3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가장 약한 고리를 이제 건드려서 조합원들을 이제 흔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너무 비열하게 이제 하나의 조직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양대 지침 발표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침이 내려가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탄압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것이 결국은 노동위원회에서 지금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는 거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무력화되고 결국 노동자들이 그나마 지금 약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그 보호마저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근속 연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노동자 비율이 3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 또한 5.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짧은데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정도. 사측의 부당함에 대해 노동자가 대항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 경직되어 있다고 이제 되게 지적이 되는 그 대기업 노조는 얼마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노동자들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일단 10%가 안 되는 나라이니까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비교적 좀 그 교섭력이 약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양대 지침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진해의 한 고시텔에서 사망한 지 2달이 넘은 주검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피부가 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고 거의 미일화 돼가지고 이제 오른쪽 팔을 이제 배에다 갖다 대고 사망하셨는데 배를 이제 손을 딱 치우니까 이제 손바닥하고 배 그 피부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견 당시 방안은 엉망으로 어질러진 상태였고 빈 술병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올해 47살의 이상구 씨. 검안 결과 장기간의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업체 계약직 직원으로 일해왔다는 이상구 씨. 비극의 시초가 된 것은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기존 업체 직원들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회사를 상대로 고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상구 씨. 누구보다 앞서서 회사와 맞서 싸웠는데요. 140여일의 농성 끝에 직원들 대부분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상구 씨를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은 끝내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를 떠나야 했고 노조는 붕괴됐습니다. 이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삶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이제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어렵고요. 이게 이제 롯데백화점 자체가 비정규직인 최저임금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고 또 나가서는 뭐 더더욱 했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조원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는 상황.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외쳤지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상구 씨. 그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가족들도 그날 이제 오해를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왜 노동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냐면서 저한테 굉장히 원망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그 마음은 저나 그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이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해고되는 이런 사태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건 뭐 사회적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정부의 말과 우리의 현실 사회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들이죠. 어찌 보면 정부는 이 국민들을 상대로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국민을 위한 지침이 노사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확대할 거라는 논란이 많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성과자 해고나 일방적인 취업 규칙 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산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